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조금 전 2부 인터뷰 중에 언급되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현 씨 관련 의혹 내용은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결론이 나지 않은 내용임을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는요, 어제 28일자로 시행된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어떤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스튜디오를 모셨죠? 매번 전화만 하다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경제 박뉴스 코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보고 경제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겠다 부러워하기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도 계속 들어보십시오. 잘 될 것 같습니다. 어제 28일자로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 경제 보복이 시작된 건데요. 앞으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이미 이달 초에 우리나라 국무회의 격인 일본의 가기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어요. 네. 이제 정말로 루비콘 강을 건넌 겁니다. 그래서 28일자로 일본이 이제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발효했다, 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뭐가 달라지느냐? 크게 한 세 가지가 달라져요. 우선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전략적 물자 한 1,100여 개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포괄허가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상 한 3년에 한 번만 받던 수출 허가를 이젠 매년 건건이 개별 허가로 바뀝니다. 네. 두 번째가 심사기간, 수출 심사기간도 길어져요. 그동안 한 6일 정도, 일주일 남짓 걸렸던 수출 심사기간이 최장 석 달, 90일 정도 수요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그러면 전략물자만 문제냐? 비전략물자도 귀에 걸면 귀걸이, 눈에 걸면 눈걸이라고 이 캐치홀 규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전략물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바로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 얘기는 먹거리, 식품, 나무, 목재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이제 일본산 제품의 수출은 아베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지난달 1차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 품목을 확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2차로 지금 규제 카드를 꺼내들지 않고 있어요. 이게 더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A라는 소재가 군사 전략 물자로 전용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베 마음대로 하겠다. 네. 이게 좀 더 불안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2차 강력한 규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이 사실은 미국 쪽에서 조금 컴다운 시키는 중이라는 얘기가 사실 들려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또 자기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타이밍의 문제일 뿐 일본은 언제라도 추가 보복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비를 해왔느냐. 일본산 비중이 높고 대체 수입이 좀 어렵다. 그렇죠. 이런 걸 중점 관리 품목으로 159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업종별로 따져보면 화학이 40여 개, 반도체와 기계가 각각 20여 개, 금속이 10여 개예요. 이렇게 되면 다 포함된 거예요. 반도체, 자동차, 화학, 기계, 장비.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수출로 규제를 하고 있는 일본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미래 산업만큼은 한국한테 절대 뒤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과거에 일본이 1등이었거든요. 네. 그걸 감히 한국이 따라와? 한국이 우리를 추월해? 이런 괘씸하다라는 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특히나 이제 비전략물자, 이거 이외에도 이제 뭐 관세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송금 규제라든가 이 비자 발급 기준 강화 같은 카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민간 부분까지 확대되는 건 우리가 또 좀 막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바짓가랑이를 잡지 않으면
엄청나게 앞으로 튀어나갈 것이니까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신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일본 정부가 아직 2차 수출 규제 품목은 밝히지 않았지만 결국 핵심 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당정청이 이 2차 대책회의를 가졌어요. 핵심은 뭐냐? 소재 부품 장비 상용화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재정 그러네요. 투입으로는. 네. 이게 핵심 소재 부품을 장기적으로 국산화해서 탈일본화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거고 특히 어제는 100대 핵심 품목을 지정해서 맞춤형 R&D를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나 이 100대 핵심 품목 리스트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네. 구태여 우리가 패를 깔 이유가 없다. 일본한테 전략을 노출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추측은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제 일본이 우리 미래 산업을 저격하다 보니 미래 먹거리 중심의 R&D 투자로 주력 산업의 펀더멘털은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또 눈에 띄어지는 것이 바로 핵심 품목의 R&D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예타라는 게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는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보는 건데 소재 부품은 경제성 타당성을 따지면 하지 못합니다. 그러네요. 일본이 장기적으로 우월한 거 밑빠진 독에 물 부었다는 거예요.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번 기회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런 이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해서는 일본을 좀 추월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소재 부품을 만들어내도 인허가 하는데 1년 반이 걸려서 그게 맞습니다. 의미가 없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앞으로는 좀 달라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일 무역 갈등으로 분업 체계가 깨지게 되면 이게 원래 한중일이 사실은 다 분업을 해왔던 건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분업 체계가 깨지게 되면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이게 한 개의 완제품, 디램 제품이 만들 때 이제 수천여 개의 제품 소재 과정을 거쳐야 해요. 제품 설계도 해야죠. 부품 원재료 조달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생산, 유통, 판매. 이걸 한 개의 기업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거, 나 일본 소재 강하니까 부품 소재 원재료 조달하는 전담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인건비 저렴한 중개소 생산하면 당연히 생산비가 절감되겠죠. 그 우리나라 반도체 설계 잘하고 완제품이 강점이니까 이렇게 조금 협업 이런 게 분업이 좀 잘 되어 있던 걸 일본이 깬 거예요. 그러네요. 이러면 양국 모두 손해예요. 루즈 게임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불가피하면 그 반도체를 수입해서 TV 만들고 휴대폰 만드는 일본 기업들도 손해고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당했는데 한일 양국 관계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일본한테 소재를 의존할까요? 나중에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회국을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라도 삼성한테 납품할게. 우리랑 거래 끊지 마. 이런 SOS 요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베가 지금 추가 공격을 좀 머뭇거리는 일정 부분의 요인은 됩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철수했던 우리 공장 하시던 분들이 좀 아이고 좀 기다려볼까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는데 어쨌든 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정부 R&D에서는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기로 했고요. 핵심 품목에 대한 연구 개발에 나서겠다는 건데 이런 식의 경제 정책 이 맞는지 이런 것밖에 없는지 또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왜냐하면 돈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체질 계산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 좀 문제이기 때문이죠. 예. 사실은 맞습니다. 어제 정책 발표가 됐습니다. 부분 R&D를 통해서 국산화 이제 탈일본화하겠다라는 데는 뭐 큰 그림은 맞습니다. 근데 당장 우리 기업들 가운데 대기업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나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대기업들은 수출 우수 인증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백색 국가에 준하는 이제 수출 심사가 간편화가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중소기업이 문제인데요. 중소기업은 정보가 없어요. 내가 지금 수입하고 있는 품목이 정말 규제 품목인지 아닌지 아직은 일본이 패를 까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재고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기관과의 싸움이에요. 네.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네. 중소기업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지원하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리 와중에 오늘 한일 국장급 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양국 만나면 상대를 소 닭 보듯 했거든요. 네. 우린 대화하자고 원하지만 일본은 어떻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해왔어요. 네. 그리고 인사고사하고 악수도 안 했고요. 회담 장소 보면 저게 창고인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네. 이소부바에 그게 있었어요. 여우하고 학이 서로 초대해놓고 자기에 맞는 쟁반
호리병을 내놓습니다. 그렇죠. 서로 냉담했다는 거거든요. 난 못 먹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만나요. 그래서 네. 오늘 만나기 주목을 받는 건 국장급은 실무자들이에요. 실무자는 서로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고 자국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국장급에서 다시 외교장관으로 외교장관 이후 서로 정상까지 이어져야지만이 의미 있는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현대자동차 노사가 진통 끝에 올해 임금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8년 만에 파업을 비롯한 분기 없이 합의가 이루어진 거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거 안 됐으면 현대차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이게 지금 무분기 합의가 지금 8년 만이고 수출 내수 부진하죠. 일본 이렇게 보복하고 있죠. 대형 압제가 겹쳐서 당연한 거고 사실 지금 애국심 마케팅 해야 될 때예요. 그렇죠. 정말 찬스거든요. 네네. 일본 차 잘 안 나갈 때 우리가 점유율 높여야 합니다. 네. 팰리세이드라는 SUV는 지금 1년 이상 대기해야 된대요. 자, 이럴 때일수록 협업해야 되고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아마 이건 이제 잠정 합의안이기 때문에 다음 달 1일 노조 찬반 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네. 아마 다른 자동차 회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출발 새아침의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나오셨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님이신데요. 어떠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정 뚱커벨 배종찬입니다. 네. 퉁커벨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뚱커벨이 맞죠? 그런 게요. 네. 요즘에 여론조사 연구기관들이 상한가인 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누가 상한가인지는 모르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또 겸손하시기까지 합니다. 네, 이번 주 여론이 어쨌든 네. 가장 뜨겁게 반응한 이슈가 뭔지 이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연락 주시면은요. 제가 뚱커벨에게 가장 정확한 여론 해석 방법, 여론 트렌드, 흐름 이런 것들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어떤 식으로 이 뜨겁게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죠. 지금 인물과 관련된 뉴스의 대부분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인데 네. 여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13일 그리고 18일, 21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세 번으로? 지명된 직후에는 여론이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 여론이 더 많을 정도였는데 근데 이때 나왔던 이야기가 주로 이제 이념 논쟁이었죠. 그렇죠. 산업에 산업에. 관련해서. 근데 이제 철진한 무슨 또 색깔론이냐 이러면서 오히려 역공할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되면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그래서 무난하게 법무장관이 되겠구나. 그래서 어법조. 어법조요? 아. 어차피 법무장관은 조국이다. 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법조.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올 정도였는데 18일이 되면서 여론이 꺾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때 나왔던 이야기는 이제 재산 관련이거든요. 바로 사모투자펀드 그다음에 웅동학원. 네. 이렇게 되면서 조금 여론이 부정적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결정적인 건 21일입니다. 네. 딸과 관련된 의혹이 확산되면서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이었던 여론이 확 부정적으로 뒤바뀌게 되죠. 네. 그러니까 민심의 변화가 조국 후보자 한 명을 둘러싸고 단계별로 그리고 네. 시기별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양상이 네. 처음에는 이념, 가치 이런 쪽이었다가 재산이었다가 가족, 주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게 세 가지 논란은 이념, 그다음에 재산,
자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확 자녀 쪽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 네. 적격하냐보다는 네. 딸과 관련된 의혹 문제가 사실상 모든 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위법 아니다 대응하던 후보자가 결국에는 사과를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건데 네. 최근에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여론조사 결과 이 여론조사 결과인데 네. 중앙일보가 중앙일보 조사팀에 의뢰를 해서 지난 23일, 24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 23일이 중요한 이유가 네. 조국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네. 본인의 사모투자펀드와 웅동학원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발표했던 날이거든요. 그러군요. 그러면 네. 상당히 좀 여론이 잠잠해질 회복되지 줄 않을까 또는 잠잠해지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도 있었는데 이 전국 1000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였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5.2%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시점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찬성 27.2% 반대가 60.2%로 이 임명 반대가 거의 2배가량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의 여론조사가 사실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가 지나면서. 네. 근데 처음에는 임명 찬성 쪽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아니면 조금 더 많았었죠. 비슷하거나. 네. 네. 그런데 갑자기 후보자 임명 반대가 훨씬 많아지고 유보하는 또 사람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상당히 늘어났었죠. 예,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그랬다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념 논쟁이 될 때만 하더라도 오히려 조국 후보자를 두둔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더 높을 정도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사법개혁의 아이콘이기도 하고 적임자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도 있었고 그렇기에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 않았는데 네. 이게 재산까지도 여론에 악화되는 속도는 그렇게 가파르진 않았는데 딸과 관련된 의혹이 나오면서 일파만파 네. 확산되는 부정적 여론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네. 주로 20대가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이 조사 결과에서 이 전체적으로도 반대가 60.2%였지만 20대는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임명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40대거든요. 네. 그렇다면 40대에서는 찬성이 높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이 40대에서도 50.9%가 임명 반대. 그러니까 자녀와 관련된 부분이 결정타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그런데 거죠. 어떤 한국 네. 리서치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유보 의견이 많은데 또 임명 청문회까지 좀 지켜보자 20대에서는 네. 또 그런 유보 입장을 보인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던데. 정말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조사가 이 조사 앞에 나왔던 조사입니다. 앞에 나온 조사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조국 후보자 관련된 여론을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네. 처음엔 나쁘지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청문회까지 봐야 된다는 여론까지도 있었는데 네. 딸과 관련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또 특히 여기에 이제 기름에 불을 불을 부은 게 붙인 것이 바로 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집회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있으면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래도 55.2%가 임명해야 된다. 그래요. 네, 라고 나타났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기간도 하도 많고 뭐 시기별로 하도 막 들쭉날쭉해서 사실은 좀 저희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네네. 하나 또 주목할 부분은 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또 상상혐을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20대에게 상상혐? 상상혐. 네. 자, 이게 뚱커벨이 이런 걸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네. 20대는 이 상실감. 상실감. 또 30대, 40대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네. 그 다음에 혐오. 50대, 60대는 진보 혐오. 이런 진보를 이야기를- 싫고, 진보를 싫어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중앙일보 조사 결과를 보면 정의당 지지층은 절반 가까이가 임명 찬성이에요 또. 그래요? 네. 오. 임명 반대는 41.7%. 거의 절반 정도로 나뉘지는데 오히려 찬성이 조금 더 많을 정도거든요.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네. 그래서 정의당 내의 여론도 분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앞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네티즌들은 정말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댓글 같은 것들도 있습니까? 네, 많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 댓글을 보면은 이 조국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네. 조국 후보자가 그래도 사법개혁의 적임자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민정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경험해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층들이거든요. 이들은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뭐가 문제냐. 이 조국 후보자 한 사람만 보자. 이런 여론이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대부분 댓글에 부정적인 것은 딸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 논문 저자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장학금을 6학기 연속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여론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방금 우리가 언급했던 한국리서치 조사는요. 25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KBS 이뤄진다는 라이브 의뢰로 지난 22일에서 23일 전국 유권자 1,0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결과였습니다. 응답자의 48%가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수행은 부적합하다라고 답을 했는데 반면에 적합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8% 정도였고요. 유보 의견은 34%였습니다. 네.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응답률은 조사 요청 대비 15.2%, 조사 참여 대비 85.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또 소개를 해 주시니까 이 청취자분들은 애청자분들은 뚱커벨2로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영광입니다. 네. 예. 그 4867 쓰시는 분께서 뚱커벨 요정님한테 질문이 있답니다. 네. 뚱커벨 요정님, 요즘 조국 후보 사태로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옹호론이 전보다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 있는 여론 샘플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냐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빠진. 주로 이제 무당층 쪽으로 빠지게 되겠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그래서 네. 지금 나타나는 이 댓글 보면 주로 이제 조국 후보자와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네. 아니, 조국 후보자가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비해서는 깨끗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난 결과는 뭐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비교라기보다는 그렇죠. 주로 이 집중적으로 이 조국 후보자만 놓고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적조였죠. 네. 그래서 어법조에서 조적조로 바뀌었던 조적조는 겁니다. 좀 풀어주시죠. 네.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조국이다. 네. 근데 왜냐하면 뒤에 조국에서 사실은 가로를 열고 과거의 그렇죠. 가로 닫고. 네. 왜냐하면 과거에 조국 과거에 숱하게 이야기했던 그 SNS 관련된 본인의 우리 사회에 대한 말이. 예, 개혁적 메시지들이 지금 이제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냐. 예. 본인은 어떠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선자 논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상상 혐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혐의라고 하는 진보 혐의 그 내용이 그쪽하고 좀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빅데이터 상에 좀 주목해서 볼 네.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 한 달여 전만 하더라도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 한 25일 전에 그러니까 이 일본을 향한 SNS 항일 SNS를 하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후보자를 좋아하는 일종의 팬덤 현상도 나타나게 됐었는데 네. 그런데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의혹 논란이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 양적으로도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이 인터넷 버즈 우리가 이제 인터넷 빅데이터 상에 언급되는 양을 말하는데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걸 버즈라 그러는군요. 네, 네. 근데 버즈가 엄청나게 많았다.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에 민심의 변화가 또 좀 감지가 됐나요? 그렇죠. 이게 흥미로운데요. 그동안 이제 이 압수수색이 월요일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월요일 이루어졌는데 26일인가요? 예. 네. 이 이전만 하더라도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확산됐었는데 이 부정적인 빅데이터 상의 버저량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긍정적인 양이 압수수색 이후에 늘어났어요. 긍정적인 양이요? 예, 예. 긍정적인 그건 양이 무슨 늘어난 뜻인가요? 것은 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최근에 이제 실검 전쟁이라고 해서 조국 힘내십시오. 네. 이런 여론과도 무관치가 않은데 적극적으로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층에서는 이러다가는 조국 후보자가 밀리고 또 낙마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댓글들을 올리고 또 긍정적인 이런 힘내십시오 하는 이 해시태그를 올림으로써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긍정 여론이 늘어난 현상을 그러니까 위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오히려 뭉치는 그런 그렇죠. 것 때문에 조국 힘내세요가 더 많아졌다. 긍정 여론이 많아졌다 이런 거예요? 그만큼 조국 후보자가 지난 일본에 대응하는 항일 SNS 메시지를 통해서 적극적인 본인의 지지층 이른바 팬덤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좀 뭐 말이 나왔으니까 네. 그 최근 포털 사이트에서 조국 사퇴하십시오 이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국
힘내십시오. 함께 이제 조국 사퇴하십시오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왜요? 무슨 논란이 있어요? 여론 전쟁이었다가 이제 국민 청원 전쟁이 있거든요. 네네. 청원 전쟁은 아시죠? 임명하십시오. 또 임명하지 마십시오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실금 1위를 만들므로써 이 본인들이 지지하는 이 후보자에게 더 강한 메시지,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바로 이 실금 전쟁인데 네. 지난 압수수색 직후에 이제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개의 포털 사이트에서 네이버 다음을 비롯해서 실금 1위로 조국 힘내십시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그다음에 가짜뉴스 아웃이라고 하는 게 또 일일이 계속 달리던데 그거는 또 마찬가지죠.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부정적인 보수 언론의 어떤 기사 내용은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또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잘 살펴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각과 관련해서도 이 한 5천여 명이 동시에 특정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하면 매크로 아닙니까, 실검 그러면? 1위가 돼. 그래서 매크로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죠. 둘 다요? 네. 이게 또 조국 조작에 의할 수 사퇴하십시오. 있다? 또 연령대별로도 그래서 나누어지는 것이거든요. 주로 10대와 50대에서는 조국 사퇴하십시오가 높은 반면에 그다음에 조국 힘내십시오는 주로 20대, 30대, 40대에서 높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매크로 관련해서는 정확한 사실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혹시 이제 집중적으로 그런 그 검색어가 올라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노 변호사님도 실금 1위 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제가 조작했기 때문에 그 조국 무슨 후보자에 말씀이십니까? 대한 국민청원도 아까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둘로 나눠져 있는 둘로 거잖아요. 나눠져 있죠. 그 네.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지금 임명해 주십시오는 지금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 7시 50분경을 기준으로 해서 돌파를 했는데 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검찰개혁의 책임자다. 조국 후보자가 만약에 낙마하게 된다면 검찰개혁은 후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연동을 하고 있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이 개혁 철학을 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조국 외에 누가 있느냐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 임명해 주십시오는 50만 넘었고 네. 그러면은 사퇴해야 됩니다. 사퇴하십시오는 27만 4천 명을 조금 넘는 수준 같은 시간대에. 근데 이 사퇴하십시오는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네, 어떤 왜냐하면 특징이 있죠?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개인에 대한 의혹이 올라가면 청와대에서 비공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SNS에서 그동안 조국 후보자가 했던 내용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임명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 네. 자녀와 관련된 의혹 또 사모투자펀드 같은 재산과 관련된 의혹은 일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랬군요. 네. 오늘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여론의 향방, 댓글의 의미 이런 거 다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제목이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유엔에서 강제징용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학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베스트셀러 1위라고요? 잠시 후 4부에서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오늘은 바른 역사 시간이죠.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좀 똑바로 들여다보자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개건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곧 일본에서 출간될 국내 서적 한 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요?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작진이 하라고 시켜서 네.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네. 사실 하기 싫으셨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렇죠. 네.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네. 자, 왜 그럴까요? 예. 전에 소개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이 책이 담고 있는 여러 이론적 또 방법론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1980년대 말부터 한국 각계 일각에서 이제 진행돼 왔던 것들이고요. 특별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이론 중에 하나. 한국 특히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 중에 하나이니까
뭐 지분으로 따지면은 뭐 한 5%에서 10% 사이 정도 될까? 뭐 그 정도로 이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한일 갈등 국면의 첫 번째 좀 이제 외부적 조건이었고요. 또 그런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이제 친일이냐 반일이냐라고 하는 좀 이상한 좀 대립 구도가 만들어졌고 이 와중에 일부 언론들 뭐 다수 언론이겠죠. 한국 내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론이 있다더라고 띄워주다 보니까 실제로 좀 과대평가되는 그런 측면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하고 전혀 다른 그런 네. 주장들이 있는데 이게 뭐랄까요. 일부 정치인들이 이게 가장 올바른 책이다라고 띄워주고 있고 게다가 사실은 이 책 집필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일부가 또는 뭐 다수가 과거 박근혜 정권 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동하고 또 실제로 필자로 참여하기까지도 했던 분들이라서 그러네요. 네. 그런 문제들이 좀 결합되면서 관심이 증폭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대형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지금 올라가 있는 이 책에 대해서 왜 이 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가 혹은 많은 관심을 받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9992 쓰시는 분께서 일본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국말이지만 일단 대량 구매를 먼저 한 거 아닐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지금 뭐 언론 보도로는 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일본의 과거 이제 대표적인 반한 또는 혐한 역사서 편찬 출판을 했던 후쇼샤. 네. 그다음에 일본 내 좀 이른바 일본 우파들이 굉장히 좀 신뢰하고 좋아하는 출판사인 문예춘추. 네, 문예춘추. 이런 데서 좀 판권 인수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하고 문예춘추와 계약했는지 계약될 가능성이 높은지 뭐 이런 조건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곧 출판될 거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구매할 이유는 없었겠죠. 네. 제 농담이었어요. 제가 아니라 네. 아까 그분의 농담이었고요. 저자 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훈, 김낙년 이분은 동국대 지금 현재 교수인 것 같아요. 김용삼, 주익종, 정한기, 이우연. 좀 요즘 계속 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목차를 보면 사실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전공을 보면 또 경제사학자, 경제학 연구하신 박사님들이라서 역사 전공자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이런 식의 책을 썼는지 좀 궁금하기도 원래 하고요. 역사는 전공자가 따로 없어요. 원래 그래요? 철학하시는 분이 철학사하고 문학하시는 분이 문학사하고 경제학 하시는 분이 경제사하고 하시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자가 없다는 거를 문제 삼는 것은 좀 약간 넌센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경제학을 하면서 경제사를 전공하신 분들인데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네. 이분들의 좀 신념이라고 할까요? 경제가 전부다. 라는 신념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돈이 중에서 최고다. 이런. 예,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거 하나도 안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견해들이 있듯이 네. 이제 일단 그런 견해들하고 친화력이 있는 그런 이제 시선이다. 역사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그렇군요. 오랜만에 다시 꺼내는 단어 뉴라이트. 이 저자들이 바로 뉴라이트 사학자들이라는 건데요. 지금 이 책의 내용 중에 보면은 강제징용은 없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보다도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 높았다.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있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사실 좀 다들 공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432고 쓰시는 분께서 강제징용이 아니라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왜 4번이나 연기를 하고 결국 마지막 연기도 못하고 5번째는 끌려가셨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고 증거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책에서는 왜 그런 거는 못 보고 좀 다른 측면에서만 계속 접근을 해서 본인들 주장이 맞다고 할까? 이게 사실은 궁금하다는 거죠. 두 가지를 먼저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죠. 네네. 그러니까 뉴라이트 학자라고 흔히 부르기는 하는데 네. 뉴라이트는 학파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뭐예요? 뉴라이트는 학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과거의 보수주의적 정치 세력과 일부 자유주의적 정치 세력이 네. 그러니까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건 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이것이 하나의 이제 정치 현상으로 두드러지게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초중반.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건 뭐 대처 이제 새롭게 자유주의 영국을 놓고 보자면은 자유당이
완전히 쪼그라들고 네. 보수당과 노동당 양당 체제로 이렇게 바뀌어나가면서도 보수당이 우위에 있게 되는 이런 이제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보수주의자와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정치 세력이 뉴라이트였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이름이고요. 이건 학풍으로서 또는 학파로서 뉴라이트 학파라고 하는 걸 부를 수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이건 뭐 이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중진자본주의론 또는 뭐 이제 본인들 그렇게 명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학파로서 봐야 되는데 네. 이분들의 학문적 경향성이 바로 이렇게 한편으로는 개인주의를 강조하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에 가장 최선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보수주의적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네. 다소 이제 그 뉴라이트 자체가 있는 모순적인 성격이 좀 있기도 하고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그러니까 유럽적 개념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없었고, 네. 뭐 이제 우리가 굳이 쓸 말이 없으니까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의 권위주의 그룹하고 그다음에 1970년대 민주화 운동 중에 상층부 그룹하고 결합해서 이른바 1980년대 노태우 김영삼 3당 합당이 있었잖아요. 네. 그 그룹이 이제 전통적인 우파랑은 좀 다르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의 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또는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뭐 정치적 그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름은 따는데 실질은 다른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학문적 학자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분들을 보통 뉴라이트 계열 학자라고 부르긴 하는데 학파 이름은 아니죠. 네, 그렇군요. 지난 2015년 10월에 국정교과서 논쟁이 한창이던 때에 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말이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이분들이 그 뉴라이트 계열의 이런 교과서 실는 것에 힘을 쏟다가 이게 실패하니까 네. 대중 선전에 나섰다 이런 분석도 사실 있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그 1980년대부터 이분들 주장은 그거였어요. 경제가 중요한데 우리 근대사는 독립운동사 중심으로 돼 있다. 그래서 경제를 놓고 보자면 식민지 시대에 우리가 뭐 수탈만 당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네네. 또 1인당 GDP라든가 이런 게 성장하는 추세가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수탈이라고 할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네. 그런 걸 중심에 놓고 보면 역사가 달라져 보인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1차적으로는 박근혜 정권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대한교과서 출판 을 했던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것도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 속에서 나왔던 것인데 마침 한일 갈등 국면이라고 하는 시점하고 맞물리면서 과거에 대한교과서 한번 냈던 거 학교에서 채택이 안 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결국은 좌절했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셈이죠. 그러니까 내용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좀 부정하는데 네. 이 실증주의가 문헌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이 갖는 맹점이죠. 문헌 실증주의. 예.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무슨 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징용령을 제정을 했으면 그 법을 어떻게 지켰는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진 온갖 반인륜적이거나 또는 이제 보편 상식에 어긋나는 모든 이제 전시하의 그 악법들. 네. 이것도 악법도 법이니까 이건 법을 지키는 행위지, 네. 나쁜 짓이 아니다. 무슨 이제 인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법 체제 안에서 이루어졌던 온갖 만행들 자체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억이 왜곡된 것으로 치부하고 문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근거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예컨대 징용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 이거는 사실 자체가 어긋나는데도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주장까지 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낙성대 연구소라고 하는 것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고 또 이승만 학당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쪽에 정부 지원금이 또 이제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왜 하필이면 이 책이 이 시기에 이렇게 팔리는가? 왜 우리는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우리의 역사서, 특히 근현대사와 관련된 역사서를 많이 못 갖는가? 이런 건 좀 반성해야 되나요, 우리가? 아니요. 그런 책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많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그런 데서 관련 책 10권 중에서 이런 정도의 시각을 가진 책은 한 권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좀 좋은 역사책들을 다 외면하시던 분들이 네. 이게 남들이 본다고 그러니까 한 권 집어들고서는 왜 역사학계는 이런 주장에 대응을 못하는가. 아니, 역사학계의 기존 주장에 문제를 던진다고 던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시면 이 책이 갑자기 너무 잘 된 책이라서 팔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이라서 팔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전혀 좋지 않은데도 어떤 상황에 따라 팔리는 것이기 때문에 책이 많이 팔리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은 정치권과 언론이고요.
또 국제관계이고 뭐 그런 거라서 이 책 팔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좋아서 읽기도 하지만 정말 무슨 말이 쓰여져 있고 왜 그렇게 왜곡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건가요? 뭐 유행하는 음식 아이템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날 무슨 어떤 품종 파는 식당들이 쫙 늘어섰다가 순간적으로 이거 맛없다 해가지고 안 팔리는 것처럼.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짧게 역사학자로서 그 느끼시기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독자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되돌아봐야 되는지 짧게 하나만 좀 제안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은 돈벌레가 아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상황에서 진행되었던 이제 식민지 하에서 그 이른바 경제 성장으로 숫자로 보이는 것들이 네. 사람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다. 네. 뭐 그 성장의 과실을 전부 일본인들이 가져간 상태에서 그것을 조선인의 그 사람들 표현으로 조선 반도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변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삶은 그 숫자와는 관계없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걸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또다시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